아, 오늘은 이름도 멋있는 유청 기자. 네. 요즘에 또 월드컵 앞두고 있어서 네. 막 일복이 터졌죠. 일복이 스타 터졌죠. TV가. 그래서 네. 오늘도 방금 전까지 미팅하고 네. 뭐 내일도 미팅하고. 근데 미팅 안 하면 제가 필요가 없어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스타 TV에서 일한 지도 벌써 한 1년 1년 한 10개월 됐습니다. 1년, 거의 이제 2년 가까이 되네. 거의 2년 가까이 됐 SBS 월드컵 중계에 저는 현지로 갑니다. 유청 기자도 원래 이스타 TV랑 가고 싶었을 텐데 갑니다. 가? 이번에? 네, 갑니다. 유청 기자도 간대요. 네. 그러니까 가서 뭐 이주원을 열심히 보자 해야죠. 이스타 TV 네. 그 현지 인력들을 또 챙기는. 친구인데 사장님 주종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주원의 종으로 누가 그러더라고 이주원의 종이냐고. 네, 종은 아니고. 아니 근데 원래 친구였다가 네. 회사에 친구가 대표로 딱 있으면 약간 어려워요? 어때요? 저는 별로 안 어려운데 가끔 심어주더라고요. 야, 주원이가? 주원이가. 책도 그 집필을 지금 몇 권을 했죠? 지금 많이 한 것 같은데? 6권 정도 썼고 야. 공저까지 하면 한 8권? 와. 네. 그 중에 제일 그 많이 팔린 책이 뭐예요? 유럽 축구 엠블럼 사전. 그거는 다 팔려가지고 이제 새로 계약을 해야 됩니다. 네. 우리 저 울산현대가 17년 만에 네. 우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울산현대의 우승 또 수원삼성과 F서울의 운명이 또 어떻게 될지. 제가 F서울 그 지는 거를 리뷰 프리뷰 방송을 했는데 아무도 서울이 질 거를 생각 못 한 거예요. 성남이. 제3자 입장에서는 꿀잼이 됐다. 그 수원FC에 남은 게 자존심이잖아요. 자존심의 또 마지막 홈경기고 그렇죠. 마지막 홈경기고 이승우 선수는 주민규 선수랑 지금 한 3골 차인가? 3골 차. 아직은 네. 동기부여가 있고 있죠. 또 지난 경기 쉬었던 박주호, 이용 선수 이번엔 아마 나올 것 같은데 나올 것 같습니다. 이용 선수는 아직 벤투가 끝 마지막에 불러주길 바란대요. 아직 나 살아있다. 마지막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경기 바로 그 경기예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할 수 있다는 말씀하신 대로 존재 이유만 보내주면 맞아요. 안 뽑을 이유도 없죠 사실. 맞아. 수원삼성이랑 2점 차죠 승점이. 그래서 비기면 저쪽에서 수원삼성이 이길 경우에 지금은 뒤집어질 수 가득점이 같은 상황이라 네, 41득점인가. 네, 그래서 앱서울도 어차피 이겨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성남과 지난 경기는 오랜만에 힘 압박을 강렬하게 전반에 수행을 하던데 오히려 수원FC는 라스든 김현이든 롱볼로 때려놓고 역습으로 전환이 될 때 뒷공간이나 이런 데 약점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럴 때 그런데 이승우 선수가 이승우는 진짜 공간을 너무 잘 찾아요. 역습으로 네. 뭔가 만들면 서울도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서울 상당히 힘든 경기 할 것 같아요. 사실 반대편에서 음. 사력을 다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압박이 있을 것 같아요. 골을 넣고 비기면 가능성이 높을 수 있는데. 가득점으로 그죠. 비기면. 근데 그런 경기가 사실 제일 어렵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서울이 제 기억으로 10경기에서 1승입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뭔가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타고 있는 맞아요. 심리적인 그 압박이 더 클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제일 어려울 수 있죠. 안익수 감독의 서울의 익수볼. 그래요? 서울과 대구전 SBS에서 중계를 했는데 세징야이한테도 골을 뻥뻥 먹었지만 제카 선수한테 역습 때 왼쪽에서 치고 들어가 그대로. 근데 네. 제카 그 스피드에 그냥 쫙 완전히 공간 밀리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조금 너무 라인 올려서 경기를 주도하고 실수 없이 일루첸코가 중앙에 있더라도 다른 윙포드들 나상호나 조용욱 또 미드필더에서 하프스페이스 지원을 해서 거기서 득점을 좀 도와주면은 전술 운영이 득점 파괴력을 올릴 수 있을 텐데 지금 그게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역습은 또 역습대로 맞고 근데 결국에 저는 제일 좋은 전술은 이기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이기는 있고, 전술. 김기도 감독이 첫 시즌을 회상하면서 한 게 이기면서도 불안했다. 왜냐면 내가 하고 싶은 축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왜 그런 축구를 하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구성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수 구성에 네. 맞게 이길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축구가 축구를 하는 게 좋은 감독. 그게 좋은 감독이고 어쨌든 팬들이 서울도 여기까지 몰릴 거라고 전혀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일단은 또 파이널 피 이런 거 너무 가슴이 아팠을 텐데 그런데 여기까지 밀려가지고 마지막 경기까지 마음 졸이는 상황은 아무도 예상을 못했을 건데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이기는 축구가 좋은 축구다. 울산의 마지막 우승을 이끈 것이 이제 김정남 감독. 김정남 감독. 근데 김정남 감독이 사실은 뭐 박진감 있는 축구라던가 엄청난 세부 전술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덕장이시잖아요. 덕장이지. 전수야, 너만 믿는다. 잘해. 아멘. 그 고유 선수가 상처라. 어. 네가 가운데서 그치. 잘해주고 영민아 스로인 멀리 던져. 뭐 이런 거. 근데 그 뒤에
김홍 감독이 첫 해에 좀 그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이제 그때 울산 팬들의 우스개가 영감님 이기는 축구가 가장 재미있는 축구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뭐 맨시티하고 리버풀 중계하신 그저께였죠. 그 선수 구성은 재밌게 이길 수 있는 구성이고. 그치. 근데 우리가 모든 감독이 그런 팀을 받는 게 아닌데. 본인이 원하는 축구 색깔을 맞추기 위해서 선수단의 변화를 주려면 일단 팀이 성적이 나와서 팀이 좀 여유를 찾고 또 재정적인 뒷받침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죠. 비엘사가 수원 삼성 온다면 이기는 축구일까요? 이상만 쫓는 축구가 될까요? 비엘사 감독의 축구가 요즘에 약점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기본적으로 맨투맨 상대의 전술적 움직임을 다 분석을 하고 그래서 지역 방어에 대한 기본 논리가 아니고 맨투맨에 대한 기본 논리로 압박을 시키는 감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1차 빌드업의 체계가 들쭉날쭉하고 불안정한 시기일 때는 비엘사 감독님의 축구가 먹혔어요. 거기서부터 그래서 그쵸, 끊어내서 완전히 위에서부터 눌러서 장악을 하고 공격 시도를 아주 전방위적으로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 요즘은 맨투맨 마킹을 풀어낼 줄 아는 시스템이 워낙 잘 돼 있어서 오히려 그런 축구를 하다가 풀려서 공이 방출이 되고 뒤로 오면 네, 공이 살아나와가지고 결국 비엘사 감독의 치명적 약점인 측면 배우 공간이나 뒷 공간을 그대로 내주는 형태 실점이 많아지고 단점이 생겼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비엘사 감독의 축구를 접목시킨 그러한 이른바 토탈 사커들이 타이트하게 이제 구성이 되는 상황들이 많아졌죠. 지금 축구 주류하고는 또 조금 안 맞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비엘사한테 배운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됐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정도 연배 선구자들은 내 어깨를 기준을 높게 만들어준 사람이기 네. 때문에 지금 이기지 못한다고 해서 절대 비난받으면 안 되고 맞아요. 기준 자체를 높인 분이잖아요. 여기 세비나 이런 사람들은 여기서 시작한 거니까. 비엘사 감독이 지금 데려오기에 약간 좋은 건 비엘사 감독이 한창 때보다 약점이 많다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약간 몸값이 싸졌어. 근데 오히려 데리고 왔는데 비엘사 감독이 약간 변화가 된 거야. 그렇죠. 요즘의 트렌드를 조금 받아들이면서 변화된 축구를 이식을 시켜주면 최고의 시나리오죠. 훈련하는 어떤 시스템, 그다음에 피트니스 시스템, 그다음에 전술적 강의를 엄청나게 하기 때문에 선수들한테 축구를 전술적으로 보는 노하우 이런 것들을 국내에 영향력을 끼치게끔 만들어주면 그거는 K리그에 아주 좋다고 봐요. K리그에 있는 지도자들 물론 훌륭한 분들도 많지만 아직은 배워야 될 부분들도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007-8부가 제가 기자를 2007년에 그 재밌었던 이유가 괜찮게 돈을 쓰던 손 삼성에 또 차범 감독이 있었거든요. 그쵸. 그리고 밑에서는 건터 중례하려는 최강희 감독이 있었고 뭔가 바람이 되게 새로웠어요. 왜냐면 기네슈 감독이 와서 공격 축구 해야 되니까 또 지도자들 한국队들이 우리도 공격 축구 한다. 그래서 또 싸우고 2008년 그 눈 내리던 결승전을 다 기억하실 거예요. 빅버드에서 아직 봐도 그때만큼 재미있었던 경기가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때는 K리그 활력이 있었고 기성용과 이청용으로 데뷔되는 뉴커머들이 맞아요. 이 형님들을 레알 수원을 이겨보려고 했는데 거의 갔다가 그때는 형님들이 이겼죠. 네. 파리아스는 와서 백패스를 싫어하는 그렇죠. 백패스는 방향 전환을 위한 백패스는 좋지만 그렇죠. 비효율적인 백패스는 경기의 질을 떨어뜨린다. 또 경기를 재미없게 한다. 그래서 훈련 때 백패스를 못 하겠어요. 꼭 방향 전환을 해야 될 때만 백패스를 하게 하고 나머지는 백패스를 못 하겠습니다. 그런 영향들을 많이 끼쳤고요. 또 차범근 감독은 우리가 가장 좋은 축구는 뭐예요? 바로 전방에 찬스가 있을 때는 바로 다이렉트하게 허리 거치지 않고 가서 에드와드 차. 거기서 골을 만들어내면 그게 사실 제일 좋은 축구예요. 빠른 전환, 다이렉트한 전환을 큰 전환을 시키는 그러한 문화 속에서 롱볼에서 빠르게 들어가서 세컨볼 싸움을 하고 거기서 공이 살아나오지 못하게 에워싸고 그러한 축구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작동이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그 티키타카가 대유행을 하면서 모두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걸 할 수 없으면 뭐 차비 이니에스타 부스케츠하고 메시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티키타카 하면 못 찾는데 맞아. 저는 각 팀에 어울리는 색깔들이 많은 축구가 그래서 이제 외국인 감독들 여기서 지금 댓글창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외국인 감독들은 색깔이 있잖아요. 한국 감독들이 색깔이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그래서 자신을 불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런 축구가 있으면 또 그걸 이기려고 하는 조류가 생기고 맞아요. 그런 게 좀 쳤으면 좋겠고 강원 좋아하시지만 최용수 감독이 그거잖아요.
아름다운 축구가 좋은 축구냐, 이기면 아름다운 축구냐, 그치. 이기면 아름다운 이기면 축구냐, 아름다운 이기면 아름다운 축구잖아요. 그 귀신 같은 게 가끔 있거든요. 형이 계속 6강 올라올 거다. 와, 그 마지막 경기에 그러는 거 보고 이분이 가진 매력이 있다. 최고의 전술가다라고 아니지만 최우수는 이기고 결국에는 팬들을 즐겁게 하는 감독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저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뭐 우리가 볼 때는 최용수 감독님이 뭐 그냥 이렇게 배치시켜서 이렇게 하는 축구 같지만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키리 감독 중에서 유럽 축구 제일 많이 봅니다. 근데 저는 한동안 서울에 계실 때 감독실에 들어가면 하도 유벤투스 경기를 틀어놔서 나 보라고 해놓은 건가? 나 공부하는 감독이다 그런 의심도 했었는데 그런 거 보면 생각보다 동물적으로 똑똑하다. 제가 항상 얘기해요. 동물적으로 똑똑하고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은 아니다. 근데 다만 그게 우리가 한 것처럼 뭐 펩이나 이런 이유는 분명히 아니지만 나름의 방식으로 소화해서 성적을 내는 분이다. 맞아요. 네. 최용수 감독님은 좀 본인의 능력에 대해선 겸손한 느낌인 것 같아요. 요즘 이병근 442 전술을 보고 생각난 건데 왜 속기 뻥축구를 할 때 442가 주류인가요? 라고 두유노우님이. 근데 지금 이병 감독이 442를 쓰면서 이제 그 선굵은 축구를 하니까 혹시 442가 뻥축구의 그 대명사는 아닌가라고 그거는 제 생각에는 그 보통 요즘은 이제 유럽 축구는요 수비할 때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두줄 수비, 4백, 미드필더 4명 그리고 앞에는 뭐 세컨 스트라이커랑 톱이 됐던 투톱이 됐던 그 두 줄 수비가 공을 중심으로 전체가 간격 유지가 돼서 블록 수비, 지역 방어를 하면서 같이 팀으로서 압박을 하고 눌러주고 내려가고 라인 컨트롤을 하는 게 기본이에요. 하지만 공격 시에는 그 4백이 빌드업은 갑자기 뒤에선 3명이 되고 3-2-4-1처럼 갑자기 바뀌면서 운영이 되죠. 수원 삼성이라는 팀은 이병근 감독이 볼 때 아직 그런 식으로 유연하게 할 만한 정도의 훈련과 경험과 이런 것들이 잘 쌓이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 과거에 김호 감독님이 있을 때 그냥 했던 442처럼 그냥 442 공격도 442 수비도 442 하지만 442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4명의 미드필더는 4줄 맞춰서 이렇게 가고 하는 건 아니에요. 윙어들은 유승호 선수가 사이드 돌파도 하지만 약간 중앙지향적으로도 움직이고 명준재 선수도 있고 하지만 4백은 약간 보수적으로 운영할 때는 그냥 오버랩을 안 하고 4명이 수비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식으로도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상대 공격 숫자에 맞춰서 운영이 되는 것을 고려하면 좀 비효율적인 부분은 있지만 훈련이 안 된 팀이 무리하게 전술적 움직임을 요구를 받아서 하면 오히려 더 허점이 생깁니다. 제가 처음에 기자했을 때는 서울 수원이 가장 강한 팀들이었고 투자를 해서 이미 수원은 이제 올라와 있어 서울이 이제 그거 잡아보겠다 나왔는데 몇 번 뒤집고 우승을 몇 번 하니까 이제 전북이 나와서 또 독주를 하고 전북이 독주를 하니까 이제 울산이 한 번 잡아보겠다고 지금 4시즌 만에 우승컵을 든 거 아니에요. 방심하는 순간 진짜 금방 뒤집어. 맞아요. 야, 근데 이번에는 마틴 아담 잘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선수도 잘했으니까 마틴 아담이 이제 그 금상첨화가 된 건데 사실 울산 현대가 영입이라든가 이런 거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곤 있어요. 이거 이번에 영입 잘했어요. 영입 잘했죠. 엄원상도 사실은 결과적으로 엄청 영입을 잘한 거죠. 사실 그 3명 나갔을 때 그때 울산 팬들이 엄청 분노했었잖아요. 우리가 2위 해가지고 내년에 우승해야 되는데 이동준, 이동경, 오세훈 뭐다 그때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울산 담당자한테 책임 있는 분하고 전화하고 싶다고 했더니 단장님이 직접 하겠다 그래서 저랑 히든케이에서 인터뷰도 했었거든요. 더 좋은 선수 데리고 했다. 그래서 데려온 게 레오나르도, 엄원상, 아마노준, 우리 마틴 아담. 그런 거 보면 그 말이 KKK 그 트리플 K께서 약속을 지킨 거죠. 울산 스카우터들이 참 저는 그 양돈석 캐스터랑 두 경기를 중계를 다 했는데 네이션스리그 마틴 아담이 교체로 나오는 거야 대표팀에서는. 우리는 이제 경기 전에 선수들 분석하느라고 그 선수들 영상도 보고 기록들도 다 체크를 해놓으니까 헝가리 리그에서는 발로 골을 잘 넣고 왼발로 그리고 밸런스도 좋고 생각보다 뭐 몸 보면 축구할 선수 같지 않은데 실제로 보면 위압감이 좀 있습니다. 통할 것 같은 거야. 럭비 하는 것 같이 생겼어. 중계하면서도 이 정도 지금 리그에서 이 정도 수준의 대표팀은 백업 후보 선수지만 요거 K리그에서 영입할 정도 가격 됩니다. 요 선수 그 정도 수준은 줄 수 있으니까 그 얘기를 이제 양준석 캐스터랑 했는데 온 거죠. 마틴 아담 오고 나서 양동석 캐스터가 그러더라고. 울산 프런트가 우리 중계 분명히 본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 지금 보니까 1월부터 보고 있었다고. 하고요. 울산 얘기는 한마디만 더 하자면 이청용 선수가 팀 내에서 분란이 없더라도 못 나가는 선수들이 납득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알게 모르게 팀의 그 케미스트리를 해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청용 선수 주장이 되고 홍명보 감독을 찾아가서 제가 주장이라고 해서 꼭 쓰셔야 된다는 법이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게 다 정리가 된 거죠. 이청용 같이 엄청난 캐리어를 가진 사람이 저도
마음대로 쓰십시오라고 하니까 어. 다른 선수들이 사실 다 정리가 된 거죠. 네, 제가 전북에게 졌을 때 했는데 이청용 선수 기다려가지고 만났는데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홍 감독은 그때 지고서 우리가 진짜 후반기에는 심리적으로 뭐가 있는지 아닌지 한번 봐야 될 것 같다고 했는데 이청용 선수는 절대로 우리가 2점 차로 줄어들어도 전북이 이기고 우승할 거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멘탈도 잡고 있었고 이 울산이 이렇게 막 쌓아왔던 것들이 올해 이제 표출이 좀 된 것 같아요. 네. 무조건 우승해야 돼 이번만은 이런 절실함이 다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그게 이제 플레이 결정적일 때 하나하나의 결정적 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 전북에서 모두 바로 정리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귀신같이 그 이후부터 모두 바로는 다른 선수가 된 것처럼 리그 잘하더라고요. 최고의 선수 중 하나였습니다. 야, 그러면 사실은 후반기는 모두 바로가 매겨 살린 거 아니에요? 전북을. 네. 정말 축구를 잘해요. 맞아요. 아까 수원 FC를 물어보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수원 FC의 김도균 감독의 저는 김도균 감독이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젊은 감독이 또 하나 생겼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도균 감독은 기자회견했을 때 되게 명쾌해요. 흔히 런앤건이라고도 하는데 네. 그 슬램덩크 보신 이제 제 또래 분들은 이제 풍전이라고. 풍전. 우리가 골을 먹어도 더 많이 넣겠다. 어. 그런 축구를 계속해서 해왔거든요. 근데 김동현 감독 물어봤습니다. 왜 그런 축구를 하시냐? 그랬더니 우린 뒤가 약하기 때문에 남의 진영으로 넘어가서 하는 축구를 할 수밖에 없다. 우린 뒤가 약하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많이 넣고 조직적으로 조금 먹을 수 있는 축구를 하면 우리가 된다라고 했는데 지난 시즌에 승격 첫 시즌이었는데 파이널 L이 갔고 올 시즌도 7이 거의 확정적이고 그런 걸 보면 이 양반이 물론 지금 수원FC 전력이 좋습니다만 더 좋은 팀을 맡았을 때는 어떤 축구를 할지 되게 궁금해요. 그리고 인터뷰하면 정말 재밌습니다. 저는 수원 FC가 김도균 감독이 팀도 잘 만들지만 믿음이 좀 강한 것 같아요. 라스에게 믿음을 주는 부분, 또 이승우에게 믿음을 주는 부분. 다들 어떻게 보면은 막 반신반의했던 선수들이잖아요. 내가 볼 때는 기량이 있고 분명히 난 잘 칠 수 있다. 라는 믿음하에 팀이 사실은 들어온 거거든요. 그죠? 사실 이용 선수 노쇠화됐다고 해서 이쪽으로 오고 뭐 박주 뭐 다 그래요. 근데 심지어는 용병들까지도 다. 벨티비크 시절을 보면 라스를 데려오기 쉽지 않죠. 라스 무릴로 뭐 다 어떻게 보면은 전북 시절에 다른 팀들에서 이거 조금 미심쩍은데 이런 선수들을 다 본인이 확신이 있으니까 그런 선수들이 상당히 많고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선수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는 전술 운영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영입에 있어서도 김호건 단장이 꼭 나서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한 방씩 해주는 이런 부분. 그리고 김도균 감독이 막힐 때 그게 꼭 답이다 아니던 선배이자 선생님한테 가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서 잘했던 거고 둘의 듀오가 내년에도 있어야 수원 FC가 강하다는 생각을 계속해요. 같은 수원인데 수원 삼성은 참 용병형이 못해요. 올 시즌도 또 그로닝 실패했죠. 그게 왜 맨날 공격수도 외국인 공격수도 실패를 할까? 저도 사실은 참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기자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수원에는 어쨌든 제일 좋은 외국인 선수가 있었고 귀신같이 잘 데려왔고 맞아. 마토를 보면서 마토의 별명이 통곡의 벽이었잖아요. 너무 잘 지은 게 정말 잘 갔는데 마토가 흔들리지가 않아요. 게다가 또 가끔 왼발로 한 방씩 해주고 막 대지를 가르는 패스 한 번 해주고 그 심리적으로 뒤에 마토가 있다라는 거 받는 심리적인 당연하지. 안정감 이런 거를 보면 그 당시에 수원은 정말 얼마나 좋은 스카우팅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나. 맞아요. 근데 뭐 수원도 어쨌든 뉴스 시스템은 아주 잘 갖춰 놓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에서 반전을 찾으면 될 것 같아요. 당장 돈을 더 많이 써라 이런 게 아니라 돈을 집행하는 분들이 돈을 쓸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선수단과 또 프런트와 또 이제 마케팅이나 이런 구단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인데 맞습니다. 어떻게 그냥 바로 달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이거 경기도 안 좋고 다른 팀들도 다 쓰는 거에 고만고만인데 근데 울산은 올해 또 돈 쓸 많이 나실 것 같아요. 성적을 내면 좀 더 하면 되겠는데 전 올해 울산이 우승이 가장 좋은 이유는 전북을 관중으로도 이겼습니다. 전북의 가장 큰 위기는 2등이 한 게 아니라 관중이 울산보다 떨어진 전북을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봐도 이번에 문수 월드컵 경기장 만원 관중을 본 이후에 저는 2층에 관중이 있는 걸 거의 못 봤어. 그 이후에는 만원도 없었고 관중. 그렇게 문수 월드컵 경기장은 지금은 그 주변에 아파트 단지도 많이 생겼지만 거기는 그 당시만 해도 따로 그 대지도 넓은 데다가 월드컵 경기장을 지어놨는데 관중이 진짜 없었거든요. 근데 올 시즌은 2층도 맞습니다. 관중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야 울산 문수 월드컵 경기장도 이렇게 되는구나. 진짜 울산에서 태어나서 울산에 산 사람들이 이제 많아져서 애착심들이 생긴 인원들이 많아지는 그런 시기 아닌가.
그 애착을 쏟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는데 그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울산 한번 가봐야겠다. 울산 제가 취재가 가서 그 우는 분들이 한 분이 찍었잖아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 울산 카메라로 찍은 광각을 보면 정말 거의 다 울었대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렇게 울려고 해서 운 게 아니잖아요. 그 한 방에 들어가는 순간 마틴 아담이 첫 골 터트려도 울먹울먹 했을 텐데 두 번째 골이 들어가는 순간 누가 때린 것처럼 눈물이 탁 터졌다는 거는 남성 팬들도 물론 그렇지만 여성 팬들도 의외로 한 번 가면 되게 오래 가시는 분들 많아요. 맞습니다. 결국 나 옛날에 그 꼬맹이 때 봤던 여자애가 결혼해서 뭐 3-4살 애기 끌고 오더라고. 수원 삼성도 그래요. 네, 그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전북 같은 경우 뭐 옛날에 전북 다이노스 시절이 있었고, 네, 그 전에 뭐 처음에 완산 푸마로 시작을 해서 뭐 팀을 옮겨가지고 이렇게 했지만 그때는 그냥 꼴찌 팀, 뭐 되게 못하는 팀이었거든요. 2007년에만 초창기. 최강희 감독이 저한테 올해의 목표는 승점 자판기를 불리지 않는 거다. 전북에 오면 괴롭혀주겠다. 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전북 같은 경우도 에드밀슨, 보띠 뭐 이런 좋은 용병들을 2003년 요 무렵부터 좋은 용병들이 들어오고 그 안에서 국내 선수들 김도훈 선수도 있었지만 그런 선수들이 들어오면서 하나하나 성적이 나오고 지금은 그 깜짝 아침 우승 먹고 2006년에 6년이죠. 2005년에 FA컵 우승했고 깜짝 우승 먹고 그때도 사실은 뭐 그 당시 숙소도 안 좋고 정말 뭐 열악한 환경에서 우승을 했단 말이죠. 그걸 갖다가 현대차에서 이제 지원을 시작하고 그래서 이철근 단장 시절에 클럽하우스도 멋지게 짓고 또 좋은 선수들 다 투자해서 데려와서 지금은 전부 가면 어때요? 과거에 그럴 때가 있었어라고 느끼지 못할 정도로 이미 최강팀이 된 지 꽤 됐잖아요. 근데 옛날에 또 안 그랬단 말이에요. 아유 당연하죠. 그런 시기가 다 있는 겁니다. 제가 전북 담당도 좀 했었거든요. 그다음에 가슴이 아파. 내가 어떻게 쌓아오는지 봤기 때문에 쌓기는 어려운데 잃기가 쉽거든요. 근데 올해 좀 많이 잃은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부터 극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성적도 당연히 전북은 1등 해야 되는 팀이지만 1, 2등 안 하면 큰일 나는 팀이지만 그거는 그거대로 선수단을 진행하고 프런트는 집 나간 팬들 빨리 다시 모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일단은 뭐 FA컵 결승까지는 잘 치러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팀을 리빌딩을 어떻게 시키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특히 제 생각에는 이제 전북 같은 구단은 박주성 선수도 이제 디렉터 시스템으로 들어왔겠지만 제대로 된 디렉터들이 플랜을 짜고 어떤 식으로 팀을 발전시킬지 왜 투자 규모는 지금 K리그 팀 중에 제일 많단 말이에요. 그 정도 예산을 잘 효율적으로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구상들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보면은 그렇게 효율적으로 아니 근데 지금 성적이나 모든 게 말해서 팀 성적 평균 관중이 말해주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은 지금까지 쌓아온 걸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말 잘 해야 돼요. 부산 대우로얄즈님 저는 지금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저분 제가 2,000원 돌려드리면 안 됩니까? 부산의 한 시즌만 안타까운 게 아니라 부산의 최근 10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10년은 아니고 5년은 너무 안타깝고 제가 경기장도 저 BTS 때문에 지지난 주엔가 그 울산 출장 가고 제주로 넘어가야 돼서 제가 또 부산을 좋아하거든요. 먹을 거 많은 도시고 커피도 제가 좋아해서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즐길 거리가 많은 도시에 축구만 잘하면 부산이 조금 더 힘을 내줘야 되는데 여기 있기에 너무 아쉬운 팀이다. 그리고 돈을 조금 쓰는 것도 아니거든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라는 생각이 정말 들면서 그래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박재성 감독이 분명히 능력이 있는 감독이니까 내년에는 지켜봐야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시기와 운이 맞는다는 게 그래도 서울, 수원, 포항, 전북에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K리가 2010년대에 한번 다시 한번 했던 그렇죠. 건데 2013년에 김원일의 그 골이 있기 전에 고춧가루를 뿌렸던 팀이 부산의 윤석열 감독이었습니다. 그렇죠. 와서 잡았어 그 전 맞아. 경기에. 그래서 윤석열 감독이 뭐라고 했냐면 기자회견에서 누구의 편도 들 수는 없잖아요. 저 이 정도면 최종전 재미있게 볼 수 있게 됐겠죠. 선홍아 내 간대 이구로 갔어요. 얼마나 재밌어요. 근데 부산도 거기에 껴있단 말이에요. 울산하고 대구하고 포항만 있으니까 거기에 영남에는 또 부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치고받았으면 너무 재밌었을 텐데 그 생각이 계속 나는 거죠 진짜. 그러게요. 뭐 내년에 한번 봅시다. 또 올 네. 시즌은 뭐 인천은 너무 잘해서 최고의 시즌인데 과연 어떻게 다시 보강을 해서 도약을 할 수 있을지. 혹 인천이 이제 챔피언스리그 FA컵 결과에 의해서 나가게 되면 지금에 있는 선수층이나 이런 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 힘들 수도 있어요. 이번 기회로 인천은 한번 도약할 수 있는 잔디 관리만 잘 되면 아주 훌륭한 구단으로 인천 정도면은 그 구장 성적 좋으면 꽉 찰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인천은 혹시 ACL에 나가지 못하더라도 올 시즌 저는 인천 입장에서는 우승한 거나 마찬가지인 시즌이라고 봅니다. 그럼 저는 감독이 매니저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가장 잘 보여준 감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술이 없다는 게 아니라 전술적으로 나보다 더 뛰어난 코치를 내가 선태운 감독이 하는 거니까
네가 전술주 맡아라. 내가 팀을 지도하고 동기부여하고 그리고 그 대신 선택은 내가 한다. 이 분업 그리고 이 협업이 정말 빛을 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우리는 감독이 마술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조성환 감독이 매니저라는 거, 리더라는 걸 보여준 감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산 같은 대도시가 전용구장이 없는 게 문제임. 지금 25년째 저 얘기를 듣네요. 만들면 되죠.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바로 뭐 저게 바랄 수만 없잖아요. 옛날부터 계속 얘기가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구독운동장 자리에다 그냥 하자 그랬다가 거기 말고 그쪽은 교통이 안 좋고 주차하기가 쉽지 않고 뭐 복잡하고 하니 구도심이고 신도심 쪽으로 옮겨서 한번 마련을 하자 뭐 이랬다가 뭐 또 강동 체육공원 쪽으로 뭐 어떻게 하자 뭐 이랬다 저랬다 지자체장 바뀌면 또 이랬다 저랬다 그러고 26년이 지났습니다. 부산이요. 야 근데 부산에 솔직히 전용구장이 있어야죠. 고층 주상복합들이 어떻게 보면 서울보다 더 많잖아요. 해운대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정도의 저 인프라를 갖출 정도면 저는 부산 정도에는 돔이 있어야 된다. 아, 돔. 투자를 받아서 그 안에다 많이 모두 유치하고 해서 돔구장을 딱 축구 경기면 축구 경기 할 수 있게, 야구는 야구 할 수 있게. 그러면은 축구팀도 같이 롯데자이언츠와 더불어. 모 회사가 건설회사잖아요. 네. 대도시들이 불타면 다른 도시들은 더 불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서울, 수원, 뭐 부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 팀들의 팬이 아니라 그런데 뭔가 폭발력을 가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많은 자본을 가지고 있는 팀들이 더 멀리 도망가줘야 쫓아가는 사람들도 더 힘을 낸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빈 아킨라빈님 감사합니다. 기자님과 위원님이 전에 히든풋볼 금요부 때 일본의 네이션스리그 참가형 언급하시는 건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정 기자님께 언급했던 한일 정기전을 내년 3월에 치르는 것이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타 대륙은 대륙간컵 및 월드컵 예선 네이션스리그를 치러서 상대하지 못합니다. 한일전이나 이란 호주총에서 기린컵 같은 포맷으로 치르는 건 어떤지 궁금해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저거고 뭐 벤투 감독을 비난하자는 게 아니라 한일전은 나름의 컨텐츠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축구 한일전은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아주 좋은 컨텐츠, 일종의 넷플릭스의 수리남 같은 대작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해야 되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부담은 있겠지만 베스트 멤버끼리 붙은 거는 너무 오래된 거 그러니까 같아요. 베스트 멤버로 붙은 적이 없어요. 최근에 네. 아예 언제였어요? 마지막에 난 베스트 멤버끼리 2010 아마 너무 2011년 아시안컵에서 한번 붙었고 그 뒤에 삿포로 참사 때는 아주 뭐 베스트까지 멤버는 아니니까. 베스트는 베스트였지만 네. 그래서 이제는 진짜 베스트끼리 한번 붙어서 서로 간에 우리도 우리 현실을 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파악을 하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 너무 흥행이 완벽하잖아요. 붙어서 누구한테 충격을 주자, 일본을 쳐보시자 이런 게 아니라 꼭 1년은 아니도 2년에 한 번 베스트 멤버로 붙잡으면 나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아시아를 무시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안컵이 유치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바람이었고 그러려면 아시아에서 우리가 그래도 축구 실력만은 뛰어나니 일본, 사우디가 됐던 이란이 됐던 호주가 됐던 불러서 스폰서 크게 붙여가지고 아주 재밌게 두구두구두구당 해보자. 월드컵 때만 붙지 말고 월드컵 때는 그때는 차라리 전력 놓칠 때는 못 붙잖아요. 저는 그런 거 해봤으면은 정말 좋겠어요. A3 대회는 사라졌죠. 사라졌어요. 이쪽 일본, 중국, 한국 이 리그를 어떻게 좀 통합 리그로 목표로 해서 한번 S3 대회부터 시작을 한 건데요. 서로들이 이해관계가 잘 맞지 않아서 엎어졌습니다. A매치가 실력을 높이는 것도 있지만 그리고 일본이 실력이 좋습니다. 우리가 못 이긴 지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이 정도 실력이 검증된 상대와 흥행이 보증된 상대와 굳이 안 할 이유도 없다는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꼭 한일전만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를 수 있고 외교적으로도 가까운 팀을 굳이 좋은 팀을 우리가 마다할 이유가 있나? 그렇죠. 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거죠. 네. 아시안컵 얘기를 자꾸 물어보시는데 아시안컵 유치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유청 기자하고도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나라가요 아시안컵 신경 쓴 게요 대략 제 생각에는 90년대 말 2000년대 초 그 전까지는 아시안컵 되게 무시했어. 그냥 우리나라는 무조건 월드컵, 올림픽, 유치도 대기업 한쪽 삼성이 주도한다. 동계올림픽, 현대가 주도해서 뭐 올림픽 한다. 큰 거 그냥 가서 하는 거지. 중간에 아시안컵이나 이런 거는 중요시 안 하다가 이제 한 2000년대 이후부터 아시안컵에서 우승팀이 대륙간 그 컨페데레이션스컵 나가고 그다음에 무언가 아시아를 대표하는 그 자격으로 맞게 나가고 점점 더 IFC에서 아시안컵에 대한 위상을 키우고 또 유로 대회도 점점 더 커지고 그렇게 대륙별로 어떤 선수권 대회가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아 우리도 이제 아시안컵에서 뭔가 제대로 성적을 내야 된다. 그때 그런 얘기 나온 거예요.
그 전에 관심도 없었어요, 솔직히. 사실은 어. 아시아의 이름을 쓰는 그래도 제일 높은 컵인데 그러니까. 피파 캘린더에도 있는 옛날에는요 메리데캅에 킹스컵 그런 거 나가는 거 시청률이 더 높았어요. 80년대까지만. AF 쪽에 관심이 없던 나라인데 AF 쪽에서 2010년 이후에 뭐 깔짝깔짝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해봐야 뭐 해준 게 있어야지. 네, 우리 사실 해준 게 별로 없어요. F 쪽에다가. 제가 기사를 보면서 마치 중동이 돈만 많이 써서 된 것 같다, 오일머니에 밀렸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너무 그럴싸한 이유고, 물론 돈도 많이 썼죠. 근데 우리가 밀리는 건 분명히 알았을 텐데 이 밀리는 거를 AFC 내에서 우리의 위상을 제고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가라는 걸 봐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외교적으로도 뒤집을 만한, 혹은 그래도 우리 목소리를 낼 만한 기회들이 있었는데 왜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를 봐야지, 지금 이 결과를 보고 결국 뭐 중동판인데 이렇게 치부하는 거는 변화하지 않겠다는 움직임으로 좀 보이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사실 이번만 한 건 아니에요. 2010년대 초반에도 이 문제가 나와서 이 얘기를 했었고 했는데 지금 모든 걸 다 월드컵에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협회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요 AFC 쪽의 관심을 우리가 말로만 이렇게 떠들죠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밑에서 또 그런 얘기를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요. 이번처럼 중국이 갑자기 그만두니까 우리나라에서만 막 뭐 대법원에 대표팀 연기하니까 붉은 악마에다가 그 현수 막 달아놨던데 그렇게 하는 거지. AF 쪽에서는 저는 우리가 점수 딸 만한 여태까지 행보나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보고, 오죽했으면 카타르에 또 줬겠습니까? 그 생각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원래 2023년에 유치 신청했다고 우리가 취소했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원래 들어가려고 했던 맞아요, 대회는 맞아요. 취소했었는데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맞아. 그 정당성이라는 것이 동아시아에서 개최할 때가 됐고 우리가 63년 만에 개최할 때는 정당성은 우리는 확보하지만 주최 측에서 보고 이거 안 한다며 생각 바뀌어 다시 들어왔네죠. 우리가 AFC 쪽으로부터 대한민국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구나라는 인식을 바꿔줘야 돼요. 협회가. 그러니까 아챔도 AFC에서는 한국 클럽들 그냥 상금만 타가는 클럽으로 인식하고 아유, 있기 때문에 그쵸. 뭐 도와주는 게 없어요 별로. 2012년에 AFC 이근원 선수가 우리 선수 수상할 때 비행값만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엄청 우겨서 갔다 왔거든요. 그리고 제가 독립하자마자 2019년에도 아시아 챔피언스리그를 다녀왔는데 가보면 상당히 커요. 규모가 꽤 있지. 이미, 그리고 우승 상금만 400만 달러예요. 지금 환율로 하면은 56억이잖아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이런 대회들에 근데 우리는 신경 안 쓰거든요. 우리 대회가 없으면. 우리 팀이 없어도 우리가 이런 대회는 신경을 쓰는 분위기여야 되는데 리그 차원에서나 연맹 차원에서나 협회 차원에서나 우리가 없으면 별 볼 일 없는 대회로 치부되는 것이 이게 우리가 AFC를 어떻게 보느냐에 다름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지금까지 계속 관심을 가져오고 스폰서하고 이 대회에서 어떻게든 유치하려고 하는 나라들과 갑자기 동일선상이라고 명분이 있다고 해, 그것도 우리의 명분이라고 해서 선다고 하는 것은, 외교는 사실 엄청나게 실리적이고 그렇죠. 총석 없는 전쟁이잖아요. 어떻게 명분만 들고 거기 가서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겠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어쨌든 간에 축구를 잘하는 나라고, 손흥민이라는 엄청난 선수를 가지고 우리가 축구를 또 좋아하잖아요. 이제부터 바뀌면 그래도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또 대표팀 경기 위주로 많이 보시는 팬들은 아니 뭐 안 하면 어때? 월드컵만 잘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우리나라 여전히 많아요. 근데 월드컵을 잘하기 위해서 아시안컵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데 그냥 월드컵만 잘하면 된다라는 인식도, 우리나라는 큰 걸 굴지로 그냥 모든 플랜을 짜기 때문에 중간에 섞이는 이런 대회 그런 거는 오히려 전체 플랜에서 밀리는 거예요. 아시안컵을 우승한 지도 54년 대회 원이 얼마입니까 도대체? FA컵이 KFA 자존심인데 FA컵 관심도 근데 사람들이 관심 없죠. 없고, 아시안컵도 홍보도 안 돼.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라고 했으면 제가 없다고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그러면 우리 축구는 뭐가 남는가? 손흥민이 있는 대표팀 뿐인가? 월드컵 뿐인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축구가 얼마나 즐길거리가 많은데 그런 게 조금 안타까워요. 제가 2015년에 호주에서 아시안컵 결승을 봤어요. 6만 5천 명이 들어왔습니다. 한국과 호주와의 결승. 그쵸. AFC가 바라고 움직여. 근데 그때 6만 5천을 보니까 꼭 유럽에 가서 축구를 봐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유치를 성공하고 결승전에서 한국하고 일본이 붙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 한국과 호주가 붙었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어디든 꽉 찰 겁니다. 근데 그거를 경험한 한국의 어린 친구들이 축구를 안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월드컵보다는 아시안컵 유치 훨씬 쉽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신경 쓴다는 그렇죠. 것이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저는. 맞아요. 꼭 월드컵 유치 못했으니까 무능해가 아니라 정말 유치해서 그런 그림을 왜 지금까지 못 그렸는가가 생각을 하는 거죠.
윤태님 감사합니다. 서울은 플랜 A를 타 팀들이 대응하는 거에 대처를 못하면서 실패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강현님 의견 어떠신가요? 그렇죠. 서울 상대하는 팀들이 윤종규를 활용한 그런 중앙지향적인 1차 빌드업 체계나 그런 빌드업 체계를 잘 구사하고 있을 때는 오히려 내려앉고 실리적인 운영들을 또 했고 그럼 뒤에서 볼 돌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뒷공간에 대한 다이렉트한 효율적인 공격으로 승부를 받고 상황에 따라서 전술을 4백으로 최근에 바꿨다가 다시 최근 경기 때 3백으로 한 몇 경기를 다시 진행을 시키고는 있지만 상대 팀들은 전략적으로 승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올 시즌만큼은 자기 팀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고 서울의 맞춤 전략형 플레이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대전 이번에는 올라가야 된다고. 네, 자, 대전이 투자한 거에 비해서는 계속 못 올라오고 있죠. 대전이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는 지금 K리그 경쟁하고 있는 팀 하나가 지금 강등된다는 얘기니까요. 야 오늘 유청 기자라 하니까 지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저께 저녁에 안 올까봐 전화하신 거예요? 야, 올 거지? 하여튼 너무 즐거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네. 안녕.